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거죠, 교수님?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게을러서 그렇죠. 뭐, 그렇지는 않고 이제 교수님이 지금 그동안 작업을 좀 많이 하셨죠. 네. 11월 전경 이제 출간할 예정인 저술을 하나 하셨고, 네. 그 제목이 뭐죠? 지금 정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예전에 부동산 메가트렌드 2020을 쳐서 네. 제 지인들하고 그 부동산 메가트렌드로 갈지 아니면 다른 음. 제목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매년 나올 트렌드사로 매년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그거는 정해지면 계속 소개해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bootcamp.news라는 네. 사이트를 만드셔서 주로 어떤 걸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서 시장을 분석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가격 인덱스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우선 서울부터 해서 계속 풀 거예요. 그 다음엔 좀 재밌는 좀 데이터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봤던 건 뭐냐면은 강남 3구에 거주하는 20, 30대가 주말하고 공휴일에 어디 가는지를 봤어요. 그럼 거기는 핵심적으로 뜨는 데거든요. 네. 1등이 어딘지 아세요? 동이? 서교동이에요. 서교동이 항상 1등이고 연남동이 아니라? 아니요, 서교동이고 이태원이 의외로 서울대 주변보다 더 떨어져요. 이태원 많이 죽었어요. 인식이 완전 망해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흥미로운 자료들이, 그리고 방문하셔서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면 무료죠? 무료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 같은 걸 하니까. 네. 그것도 공짜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게 월요일하고 목요일 매주 그렇게 한번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뵀는데 하여간 그 bootcamp.news에도 좀 올라와 있는 내용도 있고 몇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올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 우선 전 두 가지인데요. 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커서 사실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이 작년 동월 대비 5%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인플레이션 5%면 자산 가치는 무조건 상승이에요. 사실은 이걸 내리기 위해서라도 이자율을 올려서 유동성을 좀 빼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올릴 때 빨리 올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2018년, 19년에 봤던 거니까. 근데 우리는 늦게 올려요. 보다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올려서 그 미국이 올리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좀 갭을 우리가 좀 확보해 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 0.25%포인트 올리고 너무 잘한 거고요. 앞으로 제 생각엔 지속적으로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스케줄은 어떻게 보시죠? 그 스케줄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금리 폭일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2%대도 역대급 최저가 낮았었거든요. 사실은 계속 낮다가 0.5까지 내려갔었는데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2% 이상 오르는 건 너무 충격이 클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 정도에서 어느 정도 1차를 좀 올렸다가 그 다음에 상황 봐가지고 더 올리든지 아니면 거기서 쭉 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좀 들어요. 미국하고 뭐 여러 가지 연동 관계도 많이 고려하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이번에 좀 다른 거는 우리 한국은행이 먼저 좀 했다. 그건 좋게 평가하신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부동산 얘기 나누는 채널이니까 그러면 이번 금리 인상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런 추세가 한 번 얘기도 나눈 적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수익률하고 이제 연관이 되잖아요. 투자 수익률. 그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제 마찬가지로 투입 부동산에서 요구되는 투자 수익률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부동산은 더 위험 자산이니까 이거보다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얘가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분자가 그 임대료의 합이고요. 1년치 임대료고 분모가 이제 가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이런 투자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방법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분자가 올라가든지 분모가 떨어지든지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분자가 갑자기 뭐 많이 올라갈 수는 힘드니까 왜냐면 이거는 걸려 있잖아요. 전 임대차 3법 때문에 2년이나 4년 걸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가격이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투자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게 그 말이 되는 게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했어요. 제 정말 목적이 하고 싶었던 게 투자 수익률 계산이었거든요. 이게 되게 안 나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는 것 중에서 거래가 제일 많은 거래되는 물량이 25평대고 30평대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것만 뽑아가지고 월세 있는 것들만 해가지고 만들어봤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했을 때 재미있는 것들은 항상 강남이 노원 3구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아요. 낮아요. 네. 그건 왜냐면 강남 가격이 높으니까. 가격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강남이 낮는데 이게 작년 2020년 3분기부터 노원구가 강남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노원구는 투자 수익률이 강남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계산했던 투자 수익률이 되게 이상하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 강남하고 노원하고 투자 수익률 역전된 거는 그 노원 3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에 버블이 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3구보다 기타 지역의 가격의 하락 위험성이 하방 위험성이 그렇죠. 커지고 그렇죠. 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반론적으로 지금 투자 수익 말씀하셨는데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한다, 올린다라고 한다면 강남이든 노원이든 일반론적으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영향.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그래서 이거 하면서 그 예측 모형을 좀 만들어 봤어요. 네. 예측 모형을 만들어 봤는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런 고가 마켓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노원구가 더 많이 떨어지게 나왔어요. 예측 모형. 예측 모형에서 이거 제가 생각했던 거 완전 반대인데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원구의 투자 수익률이 지금 강남구보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 버블이에요. 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심사위원장에 나와서 서울 평균으로 한 10%에서 17%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2022년까지 금리를 한 1.5%까지 올렸을 때가 대신 그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과정보다 결과. 네. 1.5%까지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 10에서 17%의 아파트로 전제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2021년 6월달 대비 10에서 17%예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은 게 이게 2020년 2분기, 3분기 가격이에요. 그럼 2020년 2분기, 3분기도 상당히 오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오른 거니까 제 말씀은 2020년 2분기나 3분기 전에 산 사람들은 10%가 17% 떨어져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연구를 했던 분들이 아마 좀 그런데 곤혹스럽겠다. 예, 근데 대신에 이제 어차피 10년 홀드할 생각 가셔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10에서 좀 이게 대폭 날 것 같은데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뭐 크지가 않더라고요. 예, 과거 수치를 보니까 겨우 작년 2분기가 몇이에요. 작년 2분기.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예상대로 내년까지 한 1.5에서 1.75 예.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2020년 2, 3분기 정도의 가격대로 좀 하락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대원칙인 거죠.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변화가 있을 수 없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딱 금리 올리는 시점에 그 다음 달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금리를 내리건 올리건 항상 시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2008년에 우리가 글로벌 위기 딱 맞은 다음에 한은에서 5.25부터 2%까지 금 한 6개월인가 1년 안에 내려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 처음에 내렸을 때 그런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내렸을 때도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 시차의 원인이 뭔가요? 시차의 원인은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시장 참여들이 어떤 경향을 갖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연구를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 지향이냐 미래 지향을 봤을 때 대부분이 과거 지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약간 올랐다고 하더라도 금리는 오른 시점부터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백월도 이렇게 과거 지향적으로 계속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올린 시점부터
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게 항상 좀 늦게 나타나요. 늦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금리라는 게 올릴 때 한 번 0.1% 올리고 끝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올리잖아요. 단계적으로. 네. 제가 봤을 때 0.2 올리고 지금 0.7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번에는 분명히 더 올릴 것 같아요. 한 세 번,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는. 그럼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부터는 사실은 좀 문제가 그다음부터 나올 것 같아서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봐도 최대 맥시가 17% 정도 하락하는 걸로 나왔다. 네. 물론 지역별로는 다르겠지만 달라요. 그리고 강남은 좀 덜 떨어질 거고 예. 노원은 좀 많이 떨어질 거고 뭐 예를 들어 두 지역을 기고 그렇죠. 대폭락은 없다고 봐야 돼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시작 시점으로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는 완전히 바이어스 마켓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좋은 물건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돌아다니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금리가 오르는 게 마무리된 시점 그 시점부터 이제 정체가 들어갈 거니까 그때부터 계속 보면서 하는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그 횡보하는 시장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그거를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냥 장기 침체라고 보는 거예요? 장기 침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인덱스 상으로 봤을 때요. 2008년 말에 30% 하락했다가 2009년에 다시 그 원상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부터 다시 꺾여가지고 2012년 12월까지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2014년 15년까지 횡보예요. 그러면서 거래량 빠방 터지고 쭉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도 같겠죠. 가격이 이제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횡보를 좀 하고 거래량 터지고 이제 올라가겠죠. 아마 근데 그건 너무 좀 미래 얘기니까요, 사실은.